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를 늦은 저녁에 도대체 이글제키티브 코칭이란 무엇인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과 이론을 이어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예. 제 소개 간단하게 올리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촉진하는 대화로 하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저는 리더십 개발 쪽에서 이런 상담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리더십 개발 센터에 들어가서 교육 뭐 여러분들처럼 교담자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조직과 리더십 요 부분을 전공을 해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갔는데요.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을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그 상담센터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도 리더십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전직 임원들을 이제 커리어 코칭하는 일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좋은 툴이긴 한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코칭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즈니스 장면에서는 잘 이렇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자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전공은 코치 양성이에요. 어. 그리고 그때 그걸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그 학교가 인시아드라고 하는 유럽의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입니다. 여기에 코칭 과정이 이제 생겨서요. 비학위 과정으로 10년 동안 운영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90년대 초반부터 CEO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룹 코칭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2010년에 석사 과정으로 올라간 이후에 지금은 매년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코칭 과정에 들어와서 리더십 향상과 그리고 또 리더십 코치로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고 어떤 요소들이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제가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경영학부에서 풀타임 교수 생활도 이제 했었는데 저는 워낙에 그 리더를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리더를 성장시키는 그런 코치를 양성하는 쪽으로 제 커리어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 강의하는 그게 좀 병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어시스트에서 뭐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학교 뭐 연세대라든가 아주대라든가 숭실대학교에서 코치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주임 교수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요. 지금은 어시스트에서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더십 코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 코치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시스트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더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어시스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늘 하는 게 코치로서 역할과 그리고 코치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냐, 실체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경영자 코칭이라든가 리더십 코칭이라든가 비즈니스 코칭이라든가 어디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영역으로 들어오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아카데미아는 기본적으로 빌드업입니다. 예. 그래서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색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통일이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1980년대 정도에서 태동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코칭은 미국에서. 그리고 90년대에 이게 이제 인스티튜셔널라이즈. 그래서 뭐 인시아드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이 생겼고 뭐 코치유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때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게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 것 같아, 뭔 것 같아 이런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그 어떤 이제 정의를 하는 것들이 이 킬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코칭 쪽에 계신 전문가 분이거든요. 사실은 클리니컬 사이칼라지스트예요. 임상심리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리더들을 코칭을 많이 하고 또 그 코치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 코칭을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 이그제큐티브 코칭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에 대해서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 이걸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용어의 통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제가 그저께 구글 스칼라라고 해서 그런 학술 자료들을 그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란 단어를 넣었더니 3만 개가 넘는 이그제큐티브 코칭 관련된 학술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내죠. 석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내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고 제가 또 이그제큐티브 코칭을 넣었더니 거기에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박사 논문이 지금 쓰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게 코칭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연구의 분야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섭하죠. 정말 섭섭하죠. 이미 이건 코칭이 이시아드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저는 콜롬비아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콜롬비아의 대학에서도 이게 학문 분야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게다가 이거를 연구할 때 저한테 굉장히 이제 경제적 도움을 주신 그 단체는 하버드 의대 안에 있는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이라고 하는 코칭 연구소예요. 예. 코칭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그 연구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제가 펀드를 받아서 100% 금융 지원을 받아서 제가 그 또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고요. 경험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경험적으로 내가 옛날에 뭐 어디다 다쳤을 때 뭘 먹으니까 낫다. 뭐 상황버섯을 먹고 암이 낫다. 그러니까 너 암이니까 상황버섯 먹어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암이 걸렸는데 상황버섯 드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코치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이것이 또 실제 실행가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하는 프랙틱스, 그들이 하는 코칭에 더 도움이 되게끔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정의를 좀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칭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코칭이 대화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 감독, 뭐 이번에 벤투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벤투호의 이제 감독, 그 사람이 영어로 헤드 코치거든요. 그 사람이 과연 대화법으로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뭐 월드컵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게 했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기술적인 방법도 티칭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사람들을 지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면 킬버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이후에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코칭에 관한 정의는 사실 위에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간부나 임원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부족한 사람을 뭐 어떻게 좀 채워보는 과정이 아니라요. 이미 성공적이라는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코칭을 하러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하에서는 거의 코칭을 이제 해봤는데 가면 뭐 이 사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분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나옵니다. 뭐 이분은 뭐 이렇게 360도 피드백하니까 이런 게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상위 3%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이미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 했을 때는 95%다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 1%, 2%더 좋아지면 10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공적인 사람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코칭은 이분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인정을 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그분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것을 맥시마이즈하고 더 많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훨씬 더 시너지를 내고 여태까지 부족했던 그 몇 퍼센트가 사실은 2배, 3배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적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유명한 킬버그의 정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스칼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학문 그 검색 엔진에서 이그제큐티브 코칭을 쓰면 거의 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직 내에서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리더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런 클라이언트의 업무 향상과 개인적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결국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그제큐티브 코칭이 사실 라이프 코칭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돈을 누가 주느냐예요. 예. 이그제큐티브 코칭은 회사에서 줍니다. 예, 라이프 코칭은 내가 내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 돈을 사비를 써서 코칭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라이프 코칭으로 보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코칭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여기서 가족의 문제를 코칭을 하더라도 저는 심지어는 이제 뭐 부부 관계 뭐 이런 것도 코칭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회사에 가서. 근데 돈을 회사에서 줘. 그럼 그건 이그제큐티브 코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정사가 편안해져야지 나와서 일을 더 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만족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향상과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리더십 효과성이라든가 이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행동이에요. 심리학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경영학에서 과목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똑같은 건데 이를테면 조직 심리학이 있어요. 조직 심리학이 있고 조직 행동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 심리학과에서 들으면 조직 심리학이고요. 경영학과에서 들으면 보통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학은 행동이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영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성격을 바꾸는 것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바꿈으로 해서 행동주의적 이런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념을 바꾼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시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뭐 큰소리 치고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이런 거 리더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하지 않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것보다 그나마 좀 쉬워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고맙다, 수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인정하는 말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게 되면 그것들을 하시고 나면 이 어떤 인터랙션이 달라지는 거를 아시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더분 거의 모든 리더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개인적 만족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행동주의적 기법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 인시아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뭐 경영대학원인데 거기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1990년대부터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000년부터는 매니저 레벨에 이제 그룹 코칭을 시작을 하셨고 그게 이제 석사 과정이 된 게 201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쭉 끌고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제와 기법은 뭐냐면 예, 정신분석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이제 DBA를 따시고 박사를 이제 따시고 그러고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 국제공인 정신분석가 예, 그 수련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경영학에 대한 그리고 리더십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학문 분야로 만든 8명 중에 한 분이시고 미국을 제외한 곳에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 아닌 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심리학을 이제 또 그 경영학에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리더들을 분석하고 그 근본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행동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행동주의적 기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상호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코치와 클라이언트 간에 형성된 도움을 주는 관계다, 조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도 목표가 있죠. 이 사람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코칭을 한 것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를 하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에서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리더들 같은 경우도 내가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승진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성장을 키우는 성장을 시키는 것 더욱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드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도와주는 조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력 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코치가 보통 이제 있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심리치료랑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심리치료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심리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코칭으로 봅니다. 예, 근데 코칭이 심리치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치료를 할 때 치료자가 우월한 위치에 이제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게 너의 병에 대해서 안다거나 너를 분석할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우월한 위치에서 접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 그리고 인시아드에서 하는 거기서는 이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는 동기 강화 면담이란 기법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는 철학을 좀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서로 조력 관계라고 하면서 두 전문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코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코치는 뭐예요?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된 것. 그래서 확률적으로 효과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코칭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한테 그 코칭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그분은 그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서 가장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사람들에 대해서 코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로 두 전문가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력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예,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고 누가 그러니까 그 수직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리 이루어진 합의의 범위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칭은요, 굉장히 프리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코칭을 1대1 코칭이든 그룹 코칭이든 코칭을 하고 나면 다른 일방적인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코치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속한 조직에 어떤 성과를 올리는데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었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직하고 코칭 내용이 얼만큼 쉬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안에서 다 합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그제큐티브 코칭 그러니까 비즈니스 장면에서 하는 코칭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코칭을 이제 많이 여기 코치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컨피덴시얼리티 그러니까 거기서 비밀 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그제큐티브 코칭에 관해서 나오는 문헌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비밀 보장은 상담 심리에서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석사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밀 보장 예외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근데 코칭은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진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땐 반작용으로 나온 그런 어떻게 보면 개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사팀과 이 코칭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다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룹 코칭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팀 코칭을 많이 합니다. 그룹 코칭은 만약에 우리가 팀장들을 모아서 이제 그룹 코칭을 한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코칭을 한다. 임원들을 뭐 신입 임원들을 이제 그룹 코칭한다. 그럼 신입 임원 뭐 8명 이렇게 앉혀놓고 한다. 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룹 코칭이고요. 팀 코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임원분 한 분 이제 코칭을 하시면서 그 임원이 속해 있는 그 밑에 함께하는 구성원들, 이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서 여기서 이제 이 팀을 전체를 이제 제가 코칭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목표는 뭐냐?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내가 리더로서 잘 못 듣겠다 하면 그런데도 이제 코칭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는 뭐 인사팀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요.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인사팀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사 담당자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는 말이 앞서서는 뭐 리더십 코칭이라든가 올거니제이션 뭐 코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였었는데요. 이 단어가 생기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 교수님도 예전에는 리더십 코칭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오면서 이게 통용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분도 다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리더십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가장 우리 말로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끼고 있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끼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계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코칭을 하는 건 뭐냐면 조직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사람을 코칭을 1대1로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 전체의 조직에 대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 심리 등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검증된 기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력 관계이면서 또 프로세스입니다. 코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거나 사람이 갑자기 뭐 환골탈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 그 코칭이 잘 진행이 되면 나중에 또 상황이 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아 그때 그게 이 얘기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를 하면서 이 코칭의 효과를 나중에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충실한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학문적 정의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건 다 문헌에 학술 문헌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칭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게 2000년 넘어서예요. 연구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리더십 코칭 이 시장이 엄청나게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리더십 코치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 예, 뉴욕 맨하탄입니다. 제가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를 했잖아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코치 양성 과정이 생겼어요. 바로 열리자마자 솔드아웃이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거기에는 코치들이 많았는데 콜롬비아의 뭐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그런 이론 베이스의 그러니까 근거 베이스의 그런 코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많이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그 과에 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근데 막 이제 확장을 했냐라고 하면 21세기 코칭 환경 사실은 21세기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밀레니얼이 바뀌어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2000년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공장이 많은 회사들에서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미시간 스터디, 오하이오 스터디. 그러니까 5대5 주변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들, 뭐 GM이라든가 GE라든가 뭐 이런 제조업 중심의 그런 회사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리더의 경영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대부분은 블루 칼라의 워커였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공장들이 2000년이 넘어가면서 싹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01년에 9.11 테러 생기면서 그때부터 전쟁 나면서 돈 엄청 빠져나가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제
사태 생기고 굉장히 경제는 또 어려워지고 새로운 국면을 사실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회사들이 굉장히 쭉쭉 이제 자라면서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불량률 줄여서 물건 많이 만들어내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엘리트 종업원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필요한 리더십의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21세기 그러니까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1세기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마켓 중심 마인드도 아니고 전략적 사고도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지금 경영대학원 넘버 원입니다. 이 그 실리콘밸리가 워낙 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그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원이 지금 넘버 원 학교거든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자기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성지능이 리더십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99년에 타임지에다 기고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특히나 열광을 한 데가 비즈니스계입니다. 사실 교육하게 된 심리학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리더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역지사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세련되게 다루고 그리고 자기가 뭐 실패라든가 뭐 좌절을 겪었을 때 스스로 동기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감성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더십 코칭,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영어권에서는 리더의 감성지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인터벤션으로 정의가 땅땅땅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세련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위기의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동기가 부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동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거로부터 이제 구렁텅이로부터 좀 드러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좋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도와주는 게 코칭이다라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십 개발 방식으로 이제 리더십 코칭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2000년대 후반에 맨하탄에서 그 박사를 할 때 거기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는 좀 그렇죠.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뭐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뭐 아멕스 인사팀장 뭐 IBM에서 뭐 인사 임원 그리고 뉴욕대 뭐 간호대 총장님도 계셨고 유엔의 무슨 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와요. 예, 많이 오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들이 이제 리더십 코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더십 코치들을 많이 하이어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냐 시간당 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1,5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임원이 되면 우리가 뭐 차가 나가는 것처럼 임원이 되면 당연히 이 코칭을 붙여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중흥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뭐 콜롬비아에서 코칭 양성 과정 하자마자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뜨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의 목적은 그런데 굉장히 다양해요. 리더의 어떤 지금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르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코칭이기 때문에 목적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감성질 높은 리더로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론적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뭐 시간상으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론적 배경 제가 오늘 이그제큐티브 코칭과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이론과 실제 하면은 그 박영사에서 나온 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가장 좋고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이론 없이 그냥 대학법만 배워갖고 하는 거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론적 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그냥 세 가지 관점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커버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미리 선행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궁금한 거 있다?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론적 배경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제 그 연구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메인스트림의 연구에 사실은 안 들어온 거는 저는 모릅니다. 예, 알 방법이 없죠. 뭐 어느 나라 어딘가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아카데미아에 글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학술지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개발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조직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 개발을 하듯이 성격의 발달이 이제 있듯이 조직도 발달을 하고 그거를 개발하는 인위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신분석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성인학습,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조직학습이라든가 뭐 피터슨계 뭐 이런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뭐 알즈레스 쉔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성인학습적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조직개발적 관점입니다. 예, 오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조직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워너버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조직개발 쪽에서 뭐 약간 이거를 만든 분은 에드가 쉐인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약간 한 3천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조직개발에 이제.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조직개발, 워너버크가 쓴 책을 가지고 저도 조직개발을 처음으로 2000년 정도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조직 문화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 뭐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높은 생산성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족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좋게 하는 그 방법 중에 이그제큐티브 코칭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가장 핫하고 최근에 뉴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커밍스 앤 원리 이 책 갖고 그 조직 개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교과서 이제 유명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 가장 요즘에 최신의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프루트 레빈의 변화 모델에서 시작을 이제 하게 돼요. 프루트 레빈은 전설적인 아주 그냥 불꽃같이 이제 본인을 불살르셨던 그런 조직 개발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방식만 조직 개발이다라고 굉장히 좁게 정의를 하고 있는 분도 이제 계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조직을 이제 막 어떤 형태에 있는데 이걸 갖다 언프리즈, 해동이 아니라고 지 해빙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예쁜 모양으로 리프리즈, 다시 재냉동을 시키는 것이 조직 개발의 변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야 이건 너무 뻔하고 너무 간단해 보이죠? 이게 1940년대 얘기 나온 거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사회를 좀 재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신 거고,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단어 이제 쓰실 겁니다. 그거를 처음 쓰신 경영학에서 처음 쓰신 분들이 프루트 레빈이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틀을 이제 불꽃처럼 MIT에서 그 센터를 진행을 하시면서 만드셨고요. 그런데 이제 50년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세요. 굉장히 짧은 삶을 사셨지만 많은 것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것이 이제 실험실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훈련, 그래서 laboratory training, 뭐
센서티버티 트레이닝,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다 뭐냐면 민감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지 아는 것,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아는 것, 이것이 민감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것, 그게 센서티버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감성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이 자기 하는 말의 영향력을 잘 알게 되면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어진 곳이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음,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하버드만큼이나 굉장히 그 유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리더십 개발 그 과정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거의 피드백으로 모든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계승된 프로그램이라서 이쪽에서도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 맨프레드 교수가 하는 그룹 코칭 같은 경우도 이 실험실 훈련의 하나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본인께서 정의를 하세요. 이게 그룹 코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해요. 저는 4명에서 한 8명 요 정도 그룹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이 안에서 서로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 구성원이. 이제 그럼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근데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문제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중에 팩트 폭행이라고 있어요. 예, 팩트로 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너 이거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뭐 별로 내가 그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김현정한테 김현정 강의를 못해.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저는 이제 어디 가나 좀 강의 잘한다는 얘기를 늘 들었고 늘 상 받고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내가 조금 안 좋았나 보지, 안 맞았나 보지, 케미가 안 맞았나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한 진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 피드백을 준다. 굉장히 아파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제가 퍼포먼스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말이 빠른데 옛날에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보직부장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27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리더십 강의를. 그때는 말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주니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20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늘도 그랬구나 하면서 아파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더 잘하신 분 찾아보시던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옳은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거를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지금 게다가 법까지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실험실 훈련,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드리는 부분. 그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룹 코칭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야대에 이제 그룹 코칭 시스템이 있어요. 사진 좀 바꿔야겠어요. 네, 이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전설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석사과정의 학생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CEO들도 1년에 23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1년에 이런 오픈 인롤먼트 과정만으로도 한 2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려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드디어 80살을 맞이하셔서 드디어 은퇴를 하셨어요. 나는 정교수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님으로 데리고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매출 올려주시는데 나가면 돈 더 많이 줘야 될 테니까. 서머하우스에 그때 예전에 놀러 가고 교수님 댁에 놀러 가고 친해요. 이제 거의 우리 프렌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고안을 하셔가지고 그룹 코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벌 리더십 센터, 제가 여기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여기 펠로우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연 3,500명 정도를 그룹 코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하우스 프로그램도 하는 거죠. 나가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시아도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티칭이 있어요.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감수 뭐 이런 거 센서티버티 트레이닝이나 뭐든지 사실은 이쪽에서 하는 조직 개발은 다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나 활동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냥 앉아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건 그룹 상담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티칭을 좀 해요. 어느 정도 티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질문이라든가 자기 경험담이라든가 뭐 아니면 코칭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기 코치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와 있는 그 참가자들도 엄청난 분들이세요. 거기서 동료 코칭을 받습니다. 예. 동료 코칭,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았어. 그러면 전문가 코치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 좋아요.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코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시스템으로 석사 과정을 만들어서 한 35명, 40명 정도 되는 그룹을 이제 이 강의장에 앉혀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뭐 1시간, 뭐 40분, 뭐 1시간 반, 2시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소그룹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 정도씩 이렇게 뜯어져서 거기에 소그룹 코치들이 들어가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리플렉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안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자유롭게 이제 그룹 코칭하는 과정을 이제 합니다. 요게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저도 이거를 연구를 해서 박사를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룹 코칭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CCL보다 더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리더십보다 지금 이 인시아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고위 임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조직 개발적 관점 그리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코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심리 치료와 코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코칭이지만 코칭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해요. 그래서 상담 심리 치료와 코칭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클라이언트의 차이입니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그러니까 로우 펑셔닝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보통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이제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그제큐티브 코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펑션이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코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잘하게 하는 게 이제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대표 선수지만 금메달 따게끔 하는 게 그게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디스트레스가 없는 그러니까 노말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다라고 하면 이 코칭은 이 노말 안에 있는 사람들 노말을 뛰어넘어서 그 넥스트 레벨로 가는 게 이제 코칭이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보면 진입장벽이 여기는 굉장히 이제 관리가 철저하죠. 관리가 철저한 편이고요. 여기서 치료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왜 검증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법적인 책임까지 이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상담가들은 보험 들고 이제 그 환자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이제 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할 정도로 이제 여기는 굉장히 그 철저한 뭐 의료행위에 가까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치료라는 말을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심리 치료라는 말은 의대를 나온 사람 말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코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 코치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다 코치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엄청난 장점이 있고 하지만 대신 그게 이제 뭐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 자체가 아니면 코칭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밸류가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하이어하는 클라이언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뭐 코치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준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자격증도 없습니다. 예, 코칭 자격증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어떤 자격증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하고 이런 쪽의 전문가로 이제 하면서 뭐 사장님 코칭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죠. 대기업의 임원들 뭐 코칭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불지불자 이게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심리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예,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뭐 위키피디아 치시면 이렇게 나온대요. 예. 그래서 내적 욕구와 외부의 사회적 욕구가 조화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화되지 않을 때는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외부와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끔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그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왜 느끼는가 그것을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윗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나? 그거는 보통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겼던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리더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요. 아랫사람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우리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 선생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예, 새로운 듯 보이지만 다 반복된다. 그 원 관계는 어디에서 와요? 가족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석사 할 때도 나는 성인한테만 관심 있어 라고 해갖고 그 애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세미나 해도 가지도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코칭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 가서 뭐 60이 넘어서도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어렸을 때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의 이런 문제들은 아동기에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것에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프레드 교수님도 정신분석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고칠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프레임을 이제 세울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또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인시아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30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연구가 논문이 엄청나게 나오죠. 여기 지금 석사들 다 티시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된 그 바디로는 연구된 그 숫자로는 정신분석학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theoretical frame으로 클리니컬 패러다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갖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 생각, 환상, 희망, 그리고 두려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다 우리 무의식에 녹아 있다. 심지어 칼 융 같은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서 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다 우리 무의식에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메시지로 내보내는 게 뭐냐? 그게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에 기여한다. 내가 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왠지 무섭고 이거는 왠지 설레고 이게 왜 있냐? 과거의 우리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보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자기가 행복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발달은 인터퍼스널, 인트라퍼스널 프로세스다. 사람들끼리의 대인관계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리고 내면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것이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그 접근을 하는 코칭을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그제큐티브 코칭으로 해서 이론적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 클리니컬 패러다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어시스트에서 하는 그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맨프레드 교수님이 하시는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기법을 가지고 와서 거의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프레임만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만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뿐인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깊이 공부하신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외부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 스킬이 나의 고유한 나의 특성과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안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철학적으로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는 신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죠. 그런데 그 심리학에서 인본주의는 좀 달라요. 심리학에서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칼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그런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펄슨 센터드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칼로저스 선생은 그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미국 사람 중에서는 넘버 원. 예,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여러분들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실 거예요. 인용이 얼마나 되었냐라고 하면 심리학에서 1번 누구냐? 지그문트 프로이드. 예, 2번 누구냐? 칼로저스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서 이분이 이제 넘버 원인 거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상담과 그런 코칭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인본주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석학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러고서 내가 뭐 어떤 쪽으로 간다. 물론 이것에만 좀 집중해서 뭐 나는 로저리안이야, 뭐 나는 프로이디안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정통 그런 어떤 접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다 하고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다 잘 녹아가지고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본주의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인본주의적 상담을 베이스로 하고 하는 이제 강력한 대화법인 동기 강화 면담, 예,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는 대화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시아드에서도 대화법은 이 인본주의적 상담 이것에 철학을 둔 예, 동기 강화 면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가면 그거부터 가르쳐요. 대화법부터. 왜냐면 우리 저기 피어 코칭 해야 되니까, 동료 코칭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간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다크사이드, 병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면 이 칼로저스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다크사이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그 프로이드가 인간은 다 다크하기만 하다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봤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과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로 지략적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설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영에서 X이론, Y이론 한다 그러면 Y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더 잘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능력을 다 가졌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인본주의적 상담입니다. 제가 하는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 클라이언트 분들 너무너무 다 완벽하신 분들이라고 너무너무 온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온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만 제가 더 도와드린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코칭에 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관을 어떻게 보면은 리더에게 심는 것, 그것도 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그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를 진실하고 따뜻하게 판단 없이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것들을 밝혀내셨는데요. 제가 그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하버드 의대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 코칭 컨퍼런스를 매년 열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의대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좀 파행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2018년에 제가 갔을 때 하버드 의대 교수가 나와서 그 의사들에게 이런 인본주의 상담 기법, 코칭 기법이죠. 그러니까 대화 기법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럼 환자들이 이 의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웜스, 따뜻함과 그리고 이 사람의 실력 이것을 훨씬 더 높이 인정을 하더라. 그래서 예후까지 좋더라. 그러니까 병도 더 빨리 낫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뇌파도 했고 fMRI라고 해서 이제 뇌사진도 찍고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발표를 하시기 전에 딱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칼로저스의 사진을 딱 띄우고 오늘의 연구는 칼로저스의 믿음이 얼마나 옳고 정확했는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보여드리는 세션입니다. 하면서 칼로저스에게 헌사를 하고 그 뇌과학 연구하신 거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프로이드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기억이 해마에 저장이 되고 거기서 그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감정이 나온다. 그게 이제 무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적으로 이 천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주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칭하기가 너무 편하죠. 예, 이렇게 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돼요. 이게 몸에 얼마큼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니지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적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 그 철학은 긍정심리학을 낳게 됩니다. 이 긍정심리학은 지금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안에는 코칭 연구기관이에요. 이 연구기관에서 코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긍정심리학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코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심리학은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틴 셀리그만이란 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틴 셀리그만은 예, 유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타로 떠오른 게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우울증을 설명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고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 학회에 가장 큰 표차로 회장이 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는데요. 개를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차단 장치가 그러니까 8마리씩 나눠서요. 그룹을 나눠서 차단 장치가 있는 방에 이제 바닥에다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 차단 장치가 없고요. 전기 충격을 줍니다. 여기는 전기 충격이 없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간 후에 여기는 바닥에다 이제 그 전기 충격을 주는데 차단 장치 대신에 이제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개가 모두 대피 공간을 찾아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장치가 아니라 바닥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 데가 있구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단 방법이 없었을 때 개들은 여기서 대피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포기하고 계속 찌릿찌릿 이제 이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8마리 전기 충격 없었던 애들은 다 이제 대피 공간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도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2마리는 대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니까 한 20, 30%의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좋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마리에 대한 것은 치료로 간다 그러면 이 2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연구 분야를 만들자. 그게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뭐 웃음 치료하고 박수 치고 그럼 그게 긍정 심리학이다 뭐 이렇게 거기에도 이제 막 쓰이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뇌과학과 연관해 갖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에 대한 긍정성을 이제 믿는, 그래서 긍정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앞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이거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세미나 있을 텐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대화법이고요. 30년 전에 중독 치료자들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담가들이었지만 상담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인터뷰잉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 위에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문가 대 전문가의 만남이고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적이나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변화의 동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변화를 잘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지난 30년간 무수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고 현존하는 가장 사람들한테 변화를 잘 일으키는 강력한 대화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화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 서적도 있고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이거 가르치고 인시아드에서는 이거를 코칭 대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세션이 열리는 거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인학습적 관점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심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수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아닌데 자꾸 아픈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이론들을 갖고 오게 되면 거기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인본주의적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적 접근 이것이 이제 코칭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게 코칭에서 이 성인학습 기법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미래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해석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혹은 수정해서 구성하는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인 학습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죠. 예, 성찰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석해서 미래에 적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정의를 얘기를 한 킬버그도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는 이 성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가 이 성인학습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인학습이 코칭의 이론적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경험학습, 특히 이제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죠.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그 학습의 80% 이상을 혹은 90%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다 인포멀 러닝, 비공식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개념화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우린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성인학습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돌아보고 그땐 뭘 잘했지 그때는 그거를 조금 더 수정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요거를 코치랑 같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요 모델로 소개가 이제 되고 있고 설명이 이제 되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하는 게 그리고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환학습은 성인학습 분야를 만든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기 매지로 교수님 계신데요.
이제 사실은 이분이 만든 과에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예, 콜롬비아에 이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맨프레드 교수님도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진짜 어른이고 스승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잭 메즈로우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분 살아계실 때 제가 들어가서 와서 이제 그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 아니군요. 꽤 되셨군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환학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인포머티브 러닝이다. 그냥 정보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전환학습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본주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리더들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딱하게 보고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바꿔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환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이 전환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코칭이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학습도 그것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환학습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전환학습은 우리의 신념 또는 태도 중에 하나의 전환이 있거나 또는 우리의 관점 체계, 생각하는 습관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라든가 신념, 뭐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꼭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를테면 실수나 실패는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을 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실수나 실패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패닉하지 말고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학습이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준거 틀, 뭐 의미체계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태도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진실하고 정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분별력 있고 열려 있고 통합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준거의 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을 한국에 그대로 갖고 와서 불량 없이, 실수 없이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장한 전 세계에서 이거를 실수나 실패 없이 만드는 걸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성공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실수나 실패하면 아주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무언가를 새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나 실패,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서 혁신그룹인 구글 같은 데서는 제가 실수나 실패가 없어. 그럼 쟤 완벽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 뭐 새로운 거 안 하는구나. 맨날 하는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사숙고가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혁신기업 구글에서는 빨리 시도하고 빨리 망하고 빨리 다시 하자. 아까 경험학습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수나 실패는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게끔 생각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 이것이 전환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이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실행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이거 말고도 좀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이론적 배경과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을 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안에 사전 질문 제가 들어와서 좀 커버를 하려고는 했어요.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좀 커버를 하려고는 했는데
조금 더 요거는 잘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께서 그 궁금하신 사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최신 트렌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모르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아까 2010년대 뭐 요럴 때 이제 코칭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되게 많이 했는데, 약간 정책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정책이 들어가고, 그리고 코치들이 어떤 수준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옛날에는 막 무조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200만 원씩 주고 그러다가 그게 피가 차별화가 많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 밀레니얼 세대들이 클라이언트로 대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학생들 코칭, 이제 학습 코칭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컨설팅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데 가면 컨설팅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 정신과 의사라든가 상담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코칭이나 뭐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코치들을 찾는 일들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요? 퇴직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그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친구들의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의 조언 아니면 본인이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이것을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코칭을 받는 경우가 아주 극단적으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코칭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의 최신 트렌드는 이런 개인적인 도움을 받는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들이 이 코칭 시장에 클라이언트로 대거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 CEO 분들께서 코칭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코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 젊은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코칭 방향성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칭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감성지능 그리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드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옛날에 공장 중심의 그런 그 사업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각각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는 지난 한 4, 5년간 진짜 강의를 뭐 웬만한 회사에선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그걸 에이미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 교수님께서 그 개념을 처음 말씀하셨는데, 아예 팬데믹 때는 이분이 공로상까지 받으시고 기조연설까지 하셨어요. 그 코칭 거기 세션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 이거를 높여서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쪽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과가 높게 날 것인가, 요것에 지금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큰 개념은 글로벌리는 다양성이에요. 사실은 다양성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어공주 뭐 이렇게 흑인 인어공주 나오고 이번에 백설공주는 라틴 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백설인데 스노우 화이트인데 그 화이트하지 않은 사람을 썼는데 화이트한 한국 사람을 쓰는 건 어땠었을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하얗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그 경영 트렌드입니다. 미국은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갔고, 우리나라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에 어떤 비즈니스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셀프 코칭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칭을 하려면 스스로가 코칭이 좀 돼야겠죠. 그렇죠? 예. 자기도 못하는 걸 뭐 클라이언트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본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들이 이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코칭을 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이나 그러니까 사이코테라피 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분들도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처럼 코치들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슈퍼비전을 받고 아니면은 다른 스승님한테 이제 자신의 상황을 좀 점검을 한다거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계속적인 배움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캐스케이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치가 클라이언트한테 리더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리더가 또 그 안에서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의 모델링이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코치로서 리더분을 다루는 그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언어, 뭐 말투 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분이 저를 보고 배워서 이게 조직으로 확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고 모델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코칭 이제 돼야겠죠.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는 막 하라고 막 이렇게 역정 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임 관리자 및 리더의 초기 마인드셋 잡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트랜지셔널 코칭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인 트랜지션 이거 되게 많아요. 연구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리더답게 만드는 그런 코칭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오는 코칭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 보면 한 1년 정도를 잡고 공부 엄청 시킵니다. 예, 책도 읽히고 뭐 명상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학습을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리더답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임원 계약이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뭐 1년씩 그 코칭 계약을 하진 않고요. 뭐한 서너 달 안에 그러니까 뭐 6번에서 10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1, 2주 간격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또 그거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냐라고 하는데 또 저한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주어지면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리더가 되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훌륭한 축구 선수가 훌륭한 축구 감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 선수가 최고의 축구 감독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것, 새로운 역할을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런 것들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사람의 경험치와 그 사람의 지능만 믿고 놔둔다고 하는 거는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에서는 로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리더십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체로 모아놔서 하기에는 이분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당 인건비가 엄청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필요한 것들을 에센스로 딱딱딱딱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코칭이 아무래도 제격입니다. 근데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그룹 코칭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신임 임원 그룹 코칭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좋아서 막 확산되고 뭐 전체 임원으로 확산되고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리더들이 교육을 받는 걸 또 좋아하고 스스로의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웬만한 건 제가 웬만한 건 커버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좀 웬만히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룹 코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희도 어시스트에서 리더십 그룹 코칭 컨설팅 뭐 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정신분석학, 클리니컬 패러다임, 맨프레드 교수님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 긍정 심리학, 그리고 방법론은 조직개발론을 베이스로 해서 성인학습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 틀을 바꾸는 것,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 검증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은 그 사전 질문은 제가 커버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전 질문 했는데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회의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신 거를 보면 MZ들은 리더 등 직책자를 맡지 않으려고 해서 조직마다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직장인에게 리더가 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보상을 떠나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MZ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 MZ들이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는 성과가 좋은 사람들 리더 자리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를 희망하는 사람을 리더 자리에 앉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사람을 리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더에 적합한 사람을 이제 앉히거나 희망자를 앉히는 방법을 이제 쓸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자꾸 리더 자리에 앉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마스터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훌륭한 엔지니어였는데 이분을 리더 자리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사실은 리더십이 이제 무너지면서 조직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아주 훌륭한 우리가 엔지니어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 회사와 개인의 입장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마스터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승진의 개념에서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하나의 이렇게 승진이 아니라 어떤 펑션의 기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익스트림 티밍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에이미 에드먼드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개념인데 여기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윗사람이 아니라 기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기능을 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에서 시스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리더의 역할이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리더가 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냐? 사실은 그렇게 장점을 발견하기는 지금 시대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그 리더십 코칭할 때 리더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리더들이 되게 벌러러블하다, 취약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평가해갖고 이걸 갖다가 차등보상제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에 따른 차등보상제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생기지 않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자체를 평가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전체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차등 평가하는 리더들에 대한 부담이에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인데 그것들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리더분은 한 2달 정도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자신을 평가하는 리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 보상제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것의 키를 리더가 주면 이 사람이 동기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더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나쁜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분들한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거를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팀을 잘 이끌어서 이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꼭 필드에 나가야지 뛰어서 해야지만 그게 내 성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 감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역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일을 하는 쪽으로 직제 자체도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터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뭐 아무리 조직 문화가 바뀌더라도 남아있는 레이트 자체도 이제 굉장히 낮고요. 결국에는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연금 상황이라든가 인구 구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은 승진하지 않고 그분들이 오히려 팀원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서 일을 수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일터는 플랫폼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2020년에 이제 나와 있는 미국 교과서에는 paid by time이 아니라 paid by task다. paid by performance다.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의 형태는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는 국면에 한 조만간 한 2, 3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을 굳이 저는 그래서 이 리더 자리에 앉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리더십을 잡고 있는 분들이 리더를 오래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MZ의 청년 인력이 숫자가 작아요. 그때 MZ들이 왜 MZ냐? 그러니까 Z는 좀 달라요. 밀레니얼 세대 지금 30대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람을 거의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람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적은 데서 어떤 경쟁력을 가진 사람을 리더 자리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오래된 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잘 재교육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앞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MZ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지요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되면 내가 뛰지 않아도 더 큰 걸 해낼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리고 리더십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제가 본 뭐 미국에서 나온 서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국상을 좀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그러면 뭐 요 정도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딱고 이렇게 차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 피드백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반영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그제큐티브 코칭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금일 진행된 강연 다시 보기는 메일을 통해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